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인출기의 강의를 맡게 된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지철환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셋째 시간이네요. 드디어 이제 쌓아둔 돈을 꺼내 쓰는 인출기에 왔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행복해지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네. 돈이 목적인가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인가요? 네. 돈은 도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돈이 목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돈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복한 인생은 저기 보세요.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 저희도 적립기, 수학기, 인출기까지 왔는데 전반기 또는 뭐 전성기, 후반기 이렇게 뭐 세 파트로 나눈다고 하면 뭐 전반기에는 자산하고 소득을 다 합쳐봤자 뭐 자산도 많이 쌓아지 못했을 거고요. 물려받은 게 크게 없다고 하면 소득도 적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재산도 모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면은 뭐 전성기가 언제쯤은 모르겠으나 보통 50대 되면은 이제 뭐 좀 월급도 받고 예. 그래서 낙타등처럼 정점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성기겠죠. 근데 이게 또 후반기로 가면 애들 교육시키라 그 다음에 그쵸 치료비도 점점 더 들어가고 예. 그러면서 또 은퇴하게 되면 거기다가 소득도 없어지고 이제 쌓아놓은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쌓아놓은 거 다 가져가는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낙타등 모양을 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저걸 갖다가 저 점선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이 굴곡지는 인생이 행복한가요? 아니면 평탄한 인생이 그렇죠, 평탄한 거. 그래서 이런 빨간 선보다는 파란색 점선 같은 삶이 더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함정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이게 사람은 언젠가는 천국을 가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일찍 제 이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도 그런 케이스가 종종 나오는데 갑자기 남자들 중에 돌연사 갑자기 사고 저런 이제 조기 사망이 사실은 그 자기뿐만 아니고요. 남아있는 가족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저게 굉장히 큰 정말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대비도 필요하고요. 이게 또 가다 보면 전성기쯤 이제 좀 돈 좀 있고 좀 이제 인생 경륜 쌓일 때쯤 되면 좀 아파요, 뭐가. 예. 저도 목 디스크가 와서 한 5년 전에 되게 고생을 했는데, 예. 뭐 이게 운동 열심히 한다 그래서 또 암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이제 함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수가 옛날에는 축복이고 잔치 대상이었는데, 그죠? 뭐 환갑, 칠순, 팔순, 구순, 뭐. 근데 이제는 그거 누가 하나요? 오히려 이게 오래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괴로움. 예. 이 노인들이 또 자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나는 이 정도만 살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떨어졌는데 아직도 건강하네? 아직도 한참 남았네? 예.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처음에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는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돈을 뭐 수익률, 뭐 돈을 많이 모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인출기에는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뭐 이때 뭐 더 뭐 어떻게 모아요. 그러려면 더 리스크를 크게 안아야 되는데 이때는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장수. 투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니까 사실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뭐 사실 이런 환경이 됐지만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막 붐이 불었지만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을걸요? 네. 근데 장수는 그러면 리스크가 없느냐? 장수도 리스크예요. 왜냐면 오래 사는 게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네. 안 아프고 돈 많으면 당연히 오래 살아야죠. 네. 기회가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래 살면은 이게 위기가 돼요. 네. 그래서 투자하고 장수 둘 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뭐 제가 약간 그 제 나름대로 한번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 뭐 이걸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1대1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그런 걸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보고 싶은데, 먼저 이 테이블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더 보세요. 이 중위 사망 연령 100명 중에서 50번째, 51번째 돌아가시는 분들 나이가 몇 살이냐? 뭐 50년생, 뭐 86세, 90세, 90년생은 95세, 96세.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더 길어져요. 네. 이게 참 따라가면 도망가고 이게 기대수명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요. 저 정도 산다. 그러면 대충 내가 조금 일찍 가더라도 천국 가더라도 글쎄요 한 90세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요즘 장례식장 가보면 80대 돌아가신 분들이 좀 뭔가 아쉬워요. 네. 그걸 갖다 호상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90대에는 돌아가셔야지 적어도. 그리고 실제로 80대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예요. 점점 90대에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특히 뭐 여자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수익률인데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린 걸 좋아해가지고 월 50만 원씩 매달 이렇게 정식 펀드를 이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그럼 뭐 투자니까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나중에 보니까 1%가 될 수도 있고. 근데 1%라고 하면 은행 예금했다고 봐야죠, 그죠? 네. 안전하고 장점이 있어요. 안전하고 밤에 편안히 잘 수 있어요. 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마음 편하고 뭔가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참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건 없는데 심심하지. 근데 문제는 저렇게 사신 분들은 대가가 뭐냐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1%면 70세까지 31세부터 40년 동안 모아봤자 2억 8천밖에 안 돼요. 한 달에 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4%만 되면요 이게 5억 1천만 원을 껑충 떼요. 뭐 6% 되면 더 좋죠. 그럼 7억 7천. 어떤 쪽 리스크가 클까요? 이것도 물론 리스크가 있어요. 잘해보려고 4% 6% 내려고 했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리스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장기로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리스크가 그렇게 겁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다. 자, 이거 갖다가 수치로 딱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이게 보통 목돈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쓰면서 얼마 몇 살까지 쓸 수 있느냐 요 계산하는 그런 이제 공식을 대입한 거예요. 이거 갖다 뭐 벤젠 룰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한 달에 100만 원만 꺼내 쓰면 되겠다. 근데 1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꺼내 쓰시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게 처음에는 100만 원 가치가 꽤 쓸만한 돈이었는데 나중엔 이거 가지고 생활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꺼냈을 때 저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1200으로 시작해서 1600까지 연 지급금이 늘어나죠. 물가 상승만큼 조금씩 높여요. 그 그래프가 뭐냐면요. 저기서 보시면 보라색 선 있잖아요.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꺼내 쓰는 연 지급 금액이에요. 조금씩 더 꺼냈으니까 처음에는 보시면은 1200에서 시작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꺼냈다가 야금야금 올라가서 나중에 글쎄 한 20년쯤 되면요. 1500 정도 꺼내 쓰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써야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아까 제가 저 앞에 장을 한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한 달에 50만 원씩 70세까지 모아봤자 수익률이 1%밖에 안 되면 2억 8천밖에 안 모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4%라고 하면 5억 1천이 됩니다. 1%라고 하면 굉장히 밤에 편안히 주무시고 마음은 편했겠지만 그 대가로 쌓인 돈이 적을 수밖에 없죠. 저기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게 처음에 2억 8천으로 시작합니다. 목돈 2억 8천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8천에서 매년 1,200만 원 가치의 돈을 꺼내 쓰는데, 물론 나중에는 가치를 그만큼 꺼내 쓰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액면이 커지죠. 그랬을 때 초록색 그 그래프 모양처럼 점점 원금이 줄어들겠죠. 네. 저기 보시면은 그래서 연 1,200만 원을 인출한다고 하는데 1,200만 원 가치를 인출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그다음에 수익률은 2억 8천을 모을 때도 수익률이 1%였지만 2억 8천을 1%짜리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오는 펀드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돈을 인출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1%로 잡았어요. 네. 사실상 수익률이 1%인데 물가 상승률이 1%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돈은. 네.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내 돈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수익이 더 나야지 불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은행 이자는요, 이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그거 아시잖아요. 네. 공부 안 해도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2억 8천의 돈이 점점 줄어들어서 언제 끝납니까? 언제 제로가 됩니까? 그 왼쪽에 2억 8천이 점점 줄어서 제로까지 떨어지는데 얼마 걸립니까? 23년. 저기 점선 보시면요, 위쪽에 23년. 23년 걸립니다. 2억 8천 가지고 23년. 그럼 예를 들어서 70세면은 93세까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70세에 2억 8천이 모였어. 근데 만약에 60세라고 하면 83세. 상당히, 그렇죠? 93세도 사실은 긴가민가 할 수 있는 수치거든요. 요즘 평균 수명으로 보면. 제가 자꾸만 평균 수명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이 장수가 리스크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꾸만 복습시켜드리는 거예요. 한 번 봐서는 안 되고요. 계속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나와서 좀 머리가 아프세요? 근데 그래프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저걸 갖다 도표로 그리면 길어지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1% 수익률을 냈을 때는 2억 8천 돈 모이고, 그죠? 그 다음에 4% 수익 나면 5억 1천만 원 돈, 그죠? 그래서 그 쌓여있는 돈이 리스크를 감수한 만큼 장기적으로 적립식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돈을 모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랑 똑같은 조건, 연 1,200만 원 가치를 꺼내 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같은 1%짜리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1% 봤을 때,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몇 년을 쓸 수 있느냐, 그거를 제가 따진 건데요. 저기서 이제 원금이 줄어드는 걸 보려고 하면 저 초록색 그래프를 봐야겠죠. 초록색 그래프가 제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왼쪽에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네, 41년, 그렇죠? 아까는 23년이었는데 41년으로 뭐 2배 가까이, 2배는 아니더라도 그죠? 꽤 늘었죠. 그러면 자, 60세라고 하면 60세부터 5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셨다고 해도 100세를 넘기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장수 리스크는 줄어들고, 그 투자 리스크를 감소한 만큼 장수 리스크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그래프 두 개를 보여드린 건데, 이런 걸 항상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가 무서워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직도 투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느 쪽이, 투자 리스크와 장수 리스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느 쪽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시란 말씀이 아니고, 한쪽을 너무 뭐라 그러나요? 리스크를 너무 낮추시려고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을 너무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중산층 이하는요,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지 않으면은 노후가 그렇게 윤택할 수가 없고요.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이런 돈 정도 받아가지고 겨우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사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조금 빨리 깨달아서 열심히 사셨는데 이런 걸 조금 더 깨달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프가 두 개 더 나오는데 조금만 더 참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1억 원을 가지고 한 달에 1년에 6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는 예금 1%짜리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인출하는 방식인데 요게 예금 통장 또는 투자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서 어디에 넣어놓고 인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돈의 수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까 23년도 될 수 있고 41년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수익률 1%짜리 펀드에 넣어놨을 때 몇 년 만에 원금이 고갈되느냐. 고갈. 몇 년 걸립니까? 16.5년? 네. 10년 조금 넘게 쓸 수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1%짜리 펀드에 넣지 않고 꺼내 쓰면서도 인출하는 시기에도 약간의 리스크를 안게 되면, 약간의 리스크를 안다는 거는 약간 위기도 생기겠지만 기회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인출하는 시기가 뭐 1, 2년인가요? 우리가 모을 때도 장기 적립을 하는 게 숙명이잖아요. 그 돈의 숙명이거든요. 근데 꺼내 쓰는 돈도요, 이게 숙명적으로 목돈이 들어가죠. 적립식은 아니지만 적립식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인출하게 돼 있고요. 남아있는 돈이 수익이 좀 나면은 좋아요. 물론 적립기만큼 이거 다 리스크를 많이 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굉장히 그 돈의 수명이 그 리스크를 안는 만큼 돈의 수명은 길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기억해 두세요. 16년 정도, 10년 조금 넘게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1억을 가지고 600만 원을 쓰는데, 근데 이거를 수익률이 4%짜리 펀드에 넣어놓고 인출했을 때는 몇 년이 걸리냐 이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꺼내 쓰는 돈도 똑같고 인플레이션도 1%를 똑같은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아까 16년 조금 넘었는데 5년 정도, 그렇죠. 21년. 조금의 리스크를 안는 대신 돈의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자,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장수 리스크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 리스크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약간 엇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장수라고 그러신 분도 있고 투자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쪽으로 뭐 너무 그렇다고 해서 내가 4%가 아니고 뭐 6% 노후 자금 집어넣고, 그래서 그 균형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투자 리스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6%, 8% 보다가 마이너스 나면 어떡해?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게 적립식이 아니고 목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적지 않거든요. 근데 반면 너무 얌전하게, 난 은행 예금 0점대잖아요. 0.7%짜리 예금 통장에 넣으면 얼마나 더 짧아지겠어요? 돈의 수명이 얼마나 더 짧지? 그게 사실은 적지 않은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균형점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게 아니고요. 세금이 또 중요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마치고 방청객으로부터 이제 그런 질문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실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큰 고민이 필요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건강보험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밑에 붙어서 자식도 좋구나 보니까 이게 막 20명씩 붙어 있는 분도 있어요. 건강보험 피보용자가. 왜냐하면 그래도 보험료 내는 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처부모들, 남자 같은 경우 자기 부모들, 그다음에 아직 취직 못한 형제들. 그래서 이게 재정이, 건강보험 재정이 그래서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말고 또 내는 것들, 준조세, 조세성.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인출기에는 건강도 관리 잘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좀 그 건강보험료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연금도요, 세금이 있다고요. 특히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연금이 세금이 있냐면요, 공적연금은요 전액 그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과세는요 다른 게 다 붙는 그 세목을 종합과세 대상이라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공적연금이. 그래서 원래 연금은 물론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요, 연금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노후에 쓰겠다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저율을 과세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공적연금이 좀 나오면요. 누진율이기 때문에 누진율 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합과세 대상 그런 게 무서워요. 다른 게 붙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연금 중에 공적연금은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적연금은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런 것들을 사적연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종합과세 대상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피할 수 있도록 이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인출기에는 그래서 그런 절세 전략 탈세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절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이제 고민 슬슬 하실 것 같은데요. 사적연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사적연금 중에 제가 꼭 하라고 자녀분들 계시면 꼭 돈 벌기 시작하면 무조건 하라고 했던 연금저축, IRP 이런 것들을 그 세제 적격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받을 때 물론 이제 세액 낼 때는 세액공제도 받고 근데 그 계좌 안에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아요. 세금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굉장히 좋은 점이 있지만 면세가 되지만 근데 나중에 받을 때는 세금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세금 자체는 별로 안 커요. 그 세금 자체는 안 큰데 저게 만약에 좀 마음이 급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받으려고 하다 보면 저기 보세요. 1년에 1,200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 누진율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저게 좀 짧은 시간 안에 받으려고 하다 보면 저게 1년에 1,200만 원 넘어가게 되거든요. 초과하게 되면은 그게 합산과세,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그러면 세금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300만 원을 내가 1년에 받았으면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고 100만 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300만 원 전액이다 종합과세. 그러면은 그 공무원연금처럼 좀 받으시는 분들은 저거까지 합쳐지면은 누진율, 그 무서운 누진율.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은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겠어요? 아주 뭐 쉽습니다. 뭐 내가 5년 안에 다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10년으로 기간을 늘리시면은 매년 받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절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1년에 1,200만 원 받기 쉽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한국 사회는 그게 걱정이지 저거 너무 많이 받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뭐 그것도 안 되면 20년간 나눠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간만 늘리시면은 1년에 1,200만 원 받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할 때도 과세. 연금저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과세액이 3에서 5%입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요. 55세에서 60세까지는 5%, 60에서 70세까지는 4%, 70세 넘어가면은 3%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나중에 받으실 때 늦게 받으면 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늦게 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당국에서도 그거 갖다가 유도하는 거예요. 늦게 받아라, 늦게 받아라. 건강 리스크. 리스크가 장수도 리스크죠. 투자도 리스크죠. 건강도 리스크죠. 자녀도 리스크예요. 자녀도 리스크예요. 잘 키운 자식은 복이 되지만 못 키운 자식은 캥거루족, 부메랑족 뭐 많잖아요. 이웃나라 일본을 봐도 사회 문제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자, 나중에 자식이 다 떠나고 이제 둘이서 써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서요. 뭐 많이 먹지도 않고 교육비도 많이 안 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작은 돈으로도 꽤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일본은요. 미국, 일본도 한때는 우리나라처럼 저걸 과소평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 리스크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요. 왜? 건강보험처럼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노인들은요. 병원에 가도 1,500원밖에 안 받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셨기 때문에 60% 안 넘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4, 5천 원 낼걸요? 근데 60% 넘으시면요. 네, 이게 1,500원.
예,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새벽에 가면은 그 특히 정형외과 같은데 한의원 이런 데 진치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목 디스크 때문에 저는 빨리 아침에 가서 빨리 1차로 치료받고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1시간씩 걸리잖아요.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가면은 진을 치고 있어요. 그게 처음엔 몰랐는데 저걸 아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루에 3번 병원 가신 분이 많대요. 그래봤자 5,000원, 4,500원. 예. 근데 저게 참 그분들 참 치료 참 잘 받으셔서 좋은데 저걸 보세요. 건강보험이 왜 자꾸만 적자가 나느냐. 그리고 왜 그전에는 피부양자로 다 이렇게 10명, 20명 붙어도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왜 피부양자를 자꾸만 돈을 내게 만드느냐. 예, 그게 저기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나죠. 사실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정년 전에는요. 아파도 저처럼 병원 잘 못 가요. 웬만한 관계는 아스피린 먹고 그러지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입원 어떻게 해요. 예. 뭐 입원할 일도 별로 건강도 하거니와. 그래서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이 저렇게 차이가 나요. 입원 일수도요. 뭐 3배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진료비도요. 뭐 65세 이상이 다 써요. 예. 물론 비율은 아주 많진 않지만 지금 65세 비율이 지금 뭐 17%? 네, 우리나라도 뭐 적진 않아요. 근데 저기 점점 늘고 있어요.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증가율도 보시면 훨씬 높아요. 게다가 65세 이상 늘어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미국과 일본의 퇴직자들이 왜 퇴직 이후에 뭐 이제 자식 떠나고 그래서 이제는 별로 돈을 들지 않았는데 그걸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병원비 때문에. 쟤네들도 한때는 우리처럼 별로 걱정 안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해보다 보니까 점점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우리나라도 그런 움직임 있잖아요. 벌써 내라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야 돼요. 네. 건강 리스크 중에서 건강 리스크는요. 물론 이제 뭐 건강 젊었을 때 잘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거 중요한데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암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는 상품을 물론 이제 국민건강보험도 공적인 금융상품이라고 봐야죠. 공적인 보험이라고 봐야 되지만 사실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방향, 좀 더 걷고 좀 덜 주는 이런 제도로 바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뭐 미국과 일본이 뭐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조금 대비해 놓으셔야 돼요. 현명한 사람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보시면은 그 발생 빈도는 높진 않아요. 네, 근데 한 번 발생하면 집안에 아예 뭐 쉽게 얘기하면 풍지박산 나는 이런 위험들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위험이에요. 리스크가 아니고 위험이에요. 데인저예요. 네, 그런 것들이 보험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으로 이 회피하기, 대처하기 좋은. 네. 그래서 보험이 뭐 아까 지난 시간에 그런 질문하시면 제가 보험으로 이렇게 저축하시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근데 이런 방면에 있어서는 보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상품마다 다 제각각의 그 역할이 있어요. 뭐 이건 좋고 뭐 저거 어떤 분들이 막 후회를 하시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가입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게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보험은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일어났을 때 굉장히 그 피해 정도가 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효율적이지 자주 발생하고 그다음에 별로 이렇게 피해 정도도 크지 않은 거는요. 그런 것들은 그냥 돈을 모았다가 그냥 그때그때 그 비용을 치르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예, 예. 이 보험도 중독에 걸리시면은 종류도 많잖아요. 보험 중독에 걸리시는 분들 보면요. 한 달에 100만 원 버시는 분이 50만 원씩 보험료 내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보험료는요. 그 가계소득의 8에서 10%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보험은 모으는 거라기보다는요. 비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비용을 미리 쓰시는 거죠. 나중에 그 감당해야 될 큰 그 비용을 조금씩 내고 그걸 미리 이제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종류도 많죠. 보장성 보험도 있고 뭐 저축성 보험도 있고 하지만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모으는데 특화된 거라기보다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옛날 교육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데 내가 다 준비하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래도 얘를 대학을 보내야 돼. 그래서 그런 그 저축성 보험들은요. 만약에 중간에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셔도 조금 더 낸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보험금까지 해서 자식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20년간 딱 모으시겠다 이랬을 때 효율적인 상품만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 특히 보장성 보험은 비용, 나중에 못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암보험 평생 보험료로만 1,000만 원 했는데 암이 안 걸렸어요. 그렇다고 우울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이요, 조금 어려운 상품인 것 같아요. 약관이라고 하는 거 다 읽어보셨어요?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 책이잖아요, 책. 깨알이죠. 설명을 그렇다고 잘 해주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거는 어느 금융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장점을 위주로 설명을 해요. 그냥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가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점은 좀 축소해서 설명하고 장점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근데 그게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요, 불안전 판매. 요즘 뭐 옵티머스 사태니 무슨 뭐 라임 사태니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불안전 판매, 제대로 설명 안 하고 가입을 시키는 경우.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인출기에는 특히 이 보험을 들고 싶어 하시고요. 참 이상해요. 젊은 사람이 보험 들고 싶어 하나요? 자기는 안 아플 것 같거든요. 나중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이걸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데 그거 가입했더니 내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보험이구나 그래서 가입했더니 사망보험이에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그죠? 내 가족이,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과장성. 보험이 좀 이런 그 잘못된, 제가 몇 가지 좀 Q&A를 좀 가져왔는데요. 적립금은 나중에 이렇게 본전 심리가 있어서 돌려받는, 그러면 보험료가 세지죠. 근데 낸 거를 돌려받는다 이런 기쁨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돌려받지 않는 보험을, 그냥 보험료가 싸거든요. 훨씬 싸거든요. 그걸 하나 드시고 나머지 돈으로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게 모으는 데 특화된 그런 종류의 금융상품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종신보험이 상속세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상식증, 근데 이게 많이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과장, 불안전 판매가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상속세를 저렇게 피할 수 있다고 하면요, 재벌들은 다 저거 그냥 전 재산을 다 종신보험에 넣어놓고 그렇게 하겠죠. 다 냅니다. 다 상속세 다 일일이 다 계산해서 냅니다. 실손보험은 그 보험은 납기가 있잖아요. 10년만 내면 됩니다. 실손보험도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납기가 10년이다. 납기가 20년이다. 뭐 5년이다. 근데 실손보험은 납기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걸 갖다가 처음에 실손보험이 나왔을 때 10년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근데 실손보험은요, 워낙 그 보험료 상승률이 커가지고 결국은 평생 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납기 끝났는데 아직 계속 내고 있어요. 끝까지 낼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뭐 보험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걸 갈 때도 그 상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녀도 리스크예요. 자녀도 리스크예요. 불효하는 놈이 리스크가 큰가요? 이 불효하고 공부 안 하면요, 리스크 없다고 봐요. 저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부모가 저는 그렇죠.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자식이 리스크가 커요. 얘가 공부 좀 하고 말 좀 들으니까 얘가 나중에 나를 부양하겠구나 그래서 뭐 박사, 해외 유학, 그런 자식들이 어저께 신문 보니까 니트족, 일 안 하고 교육도 안 받고 일도 안 하고 니트족이라 그러거든요. 희귀꼬머리, 은둔형 외톨이. 왜냐하면 공부만 했기 때문에 얘는 1, 2, 3, 4에서 답 맞추는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살 줄 모르는 거예요. 첫째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리기 할 때. 세상에 답이 있는 게 많습니까? 답이 없는 게 많습니까?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공부 좀 하는 자식한테 투자했는데 투자는 뽑아야 되잖아요. 옛날엔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소시적에는 자식 뭐 10명씩 낳아서 중에 한 명, 될 만한 자식 한 명한테 투자하고 걔가 10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러면 걔가 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전략이 통했던 모양인데, 예, 지금은 뭐 아시잖아요. 뽑지도 못해요. 자식한테 투자하셔가지고 나중에 뽑아낼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예. 뽑을 생각도 없어요. 이거는 결국 부모의 자기 만족이고요. 예. 사업 실패하고 실직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뭐 캥거루, 평생 여기 주머니. 네. 캥거루는요 1년 살면 자기가 무거워지면 나가요. 양심이 있어요. 근데 인간 캥거루는요, 캥거루보다 못하네. 그럼요. 캥거루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부메랑 퀴즈. 아유 끝났다 그러고 던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면 뒤통수를 칩니다. 돌아왔어요. 네. 패러사이트가 기생충이라는 뜻이에요. 패러사이트 싱글. 기생충적 독신. 일본 사람들이 자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네. 시집장가 안 가고 평생 붙어 살아요. 평생 피 빨아요. 일본 사람들이 연금이 좀 있거든요. 일본은요 연금이 잘 된 나라예요. 우리나라 퇴직자들이 노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산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잖아요. 지독하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유일하게 그래도 이 정도로 선방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마스크 쓰라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그런데 노후 준비를 못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노후는 전 세계에서 꼴찌에 가깝다. 네. 물론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 집값이 좀 비싸서 집을 계산하면 조금 얘기는 다르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게 돈이 나오나요? 뭐 10억, 20억짜리 집에 살면 뭐 돈이 막 연금이 내리나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못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저거예요, 바로. 네. 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게 문제고요. 베이비 부모라고 하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인구 많을 때 나온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지금 은퇴하기 시작했고 은퇴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우리나라가 더 이제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이제 들고 연금도 문제가 되고 뭐 보니까 국가 부채 연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2,000조 넘어가고 네, 이게 다시 자식들이 다 갚아야 될 건데 이 베이비 부모들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집은 조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후의 재산이 뭐예요? 집. 네. 첫째 시간에 그 주택연금 얘기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는 안 되겠다. 난 이거는 그 심리가 집만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총 자산은 꽤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기서 빚을 빼고 거기서 순자산이 3억 9천 정도인데 거기서 실물자산 뭐겠어요? 아파트 한 채. 요거 빼면은 들고 있는 돈은 달랑 4,400. 4,400이면 아까도 뭐 계산 그래프까지 여러 번 했지만 몇 년 쓸 수 있는 돈이겠어요. 사실 좀 넉넉하게 쓰면 1년 정도? 그죠? 넉넉하게 쓰면 1년 정도? 뭐 아껴서 쓰시면 뭐 3년 정도 쓰실 수 있으려나?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뭐 라면만 끓여 먹고 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편중된 자산 리스크예요. 한쪽에 쏠려 있는 거. 투자의 기본은요. 분산 투자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좋든 싫든 간에 뭐 의도하시진 않으셨지만 집에 부동산에서 쏠려 있는 건데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행복해진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집을 안 가지시는 분들이 볼 때는 집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부럽겠죠. 그리고 너네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생기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일본 얘기 들으셨잖아요. 막 절반, 3분의 1을 폭락하게 되면은 전 재산을 집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집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떨어지지 않는 자산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의 사례를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근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전 재산을 집으로 갖고 계신 분과 일부를 집으로 가지신 분은 굉장히 입는 타격이 달라요. 그게 이제 편중된 자산 구조 리스크. 그래서 저는 이 집을 가지고도 좀 포트폴리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부친께서 지금 87세가 되셨는데 건강하세요 아직도. 근데 저희 부친이 83세가 되셨을 때 저의 권유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셔서 지금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거기서 연금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택연금 장점이 많아요. 주택연금의 장점은요, 첫 번째, 그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고 또는 전세로 옮기고 차익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 펀드를 한다든지 뭐 즉시연금을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포트폴리오. 또 하나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집값의 변동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집값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냥 그 연금을 계속 받아요.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주택연금은 두 분이 동시에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둘이서 받으시다가 뭐 누구 이름으로 집이 돼 있던 거나 관련 없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분이 계속 승계해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남자 같은 경우 여자가 더 오래 생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주택연금에 맡기게 되면 그 다음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값의 변동이 별로 관계없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편중된 자산 구조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먼저 첫 번째 테이블을 설명드리자고 하면요. 1억을 가지고 직시연금에 가입하시면 65세부터 받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 여자의 경우에 43만 원, 월 43만 원. 남자는 조금 많아요. 남자는 47만 원. 왜 남자를 더 줘요? 저희 종신연금으로 받는 케이스인데 일찍 죽으니까 불쌍해서 더 주는 거예요. 주택연금은 1억짜리 집을 맡기면요 27만 원 꼴 받아요. 근데 액수가 적죠. 주택연금은 직시연금보다 훨씬 적어요. 한 절반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대신 그 집에서 살면서 받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쪽이 낫느냐? 몰라요. 한번 볼래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포트폴리오의 일종일 거예요. 5억짜리 집을 지금 아무것도 없고 5억짜리 집 달랑 하나 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어떤 분은 나는 그냥 5억짜리 주택연금 가입하겠다. 집 맡기고 주택연금 가입해요. 통째로. 그러면 137만 원 월 받으시고요. 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도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 나이 드셔가지고 특히 남편들께서 뭐 저기 시골에 강가에 가서 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안 따라가시죠, 그죠? 나는 자연인이다 맨날 보시죠. 근데 거기 그렇게 못 사시잖아요. 첫 번째 경우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병원에 가깝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슈퍼마켓 가깝고 극장 가까운 게 굉장히 큰 장점. 두 번째, 내가 집을 팔아서 좀 좁은 집으로 가요. 2억짜리 집, 5억을 팔아서 2억짜리 집. 얼마나 좁아지겠어요. 얼마나 도심에서 시골로 가야 되겠어요. 저기 불도 안 켜지는 껌껌한 데 사셔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3억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직시연금을 가입을 합니다. 거기서 한 129만 원 나오기 때문에 1번과 비슷한 액수가 나와요. 그 대신 좁은 집으로 가야 되니까 불편하고 시골로 가야 되니까 문화적 혜택 못 누리고 이런 1번이 나와요, 2번이 나와요. 1번이 나요. 근데 2번의 장점은요. 2억짜리 좁은 집을 그래도 꿈에 그리던 상속. 무슨 내 집이에요. 자식까지 내가 다 쓰고 가는 건데 상속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한국에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2번하고 똑같은데요. 2억짜리 집을 또 주택연금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도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골로 이사 가야 되고 좁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 그 대신 액수는 제일 큽니다. 3억의 직시연금에서 129만 원이 나오고요. 2억의 주택연금에서 55만 원이 나와서 184만 원. 그 대신 물려주지도 못하고 좁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시골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그 포트폴리오 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인생 인출기에 자산 관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